현재 비트코인은 35.7K까지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하루 만에 빠른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37K를 회복해준 상태입니다. 한편 좀 더 넓은 관점에서는 삼각 수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행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해석해보고 그 외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부터 봐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몇 번 정도 추세선이 뚫리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짜 돌파로 판명이 나면서 여전히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이때 38K를 찍먹한 이후로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삼각수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삼각수렴이 지속될 경우 확정된 추세가 없기 때문에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꾸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무조건 단타만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루한 수렴이 이어지는 장일지라도 좋은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짧게 단타로 들어간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단타라고 해봐야 크게 복잡할 건 없어요. 지금처럼 계속 수렴이 지속되고 있을 때는 일반적인 박스권 매매를 할 때랑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보면 37.7K 저항 라인을 총 4번이나 두드렸는데도 돌파에 실패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37.7K 저항 같은 경우 단기 매물대를 그려봤을 때 매물대 상단 라인과 거의 인접해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딱히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수렴이 이어지는 경우는 수렴이 깨지느냐 아니면 수렴이 좀 더 이어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좀 불안하다 싶은 사람은 그냥 마음 편하게 관망만 하면 돼요. 이게 사실 매매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게 먹는 단타 같은 경우 중요도 측면에서 손익비나 리스크 관리가 8할 그리고 매매 근거는 한 2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단타를 치는 중에 계속해서 큰 손실이 난다면 그건 진입 근거의 문제가 아닌 리스크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매물대 상단 라인에서 숏을 진입한다고 하면 지금 봤을 때 손익비가 1대2 정도로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막 레버리지 20배 30배씩 쳐버리면 스탑로스까지 700불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하려면 최대한 부담 없는 레버리지에 물량도 평소보다 적게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매물대 상단 라인에 닿았을 때 분할로 숏포지션에 들어갔었는데 물량이랑 레버리지를 적당히 잡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막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박스권 단타를 지속하는 경우 이상하게 내 스탑로스만 톡 터트린 다음에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스탑로스만 건들고 다시 돌아오네, 상황 봐가면서 손절은 수동으로 하던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렴으로 질질 끌면서 변동성이 낮아지면 점점 낮은 변동성에 익숙해지면서 손실이 나도 그냥 존버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계속 스탑로스만 터트리고 다시 수익권에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당연히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도 개미들을 최대한 물리게 하고 올라가야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낮은 변동성으로 개미들을 세뇌시켜 놓고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계속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손해를 본다면 스탑로스를 취소할 게 아니라 차라리 레버리지를 낮추고 스탑로스 길이를 늘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손실 금액의 절대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한편 롱포지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단기 매물대에서 가장 볼륨이 많은 구간이 36.6K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수렴이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추세선하고 매물대 하단이 겹치는 부분이 이 정도쯤이니까 비트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롱을 잡아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이에요. 물론 수렴이 뚫리면 당연히 손절이 나가겠지만 만약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적어도 여기까지 혹은 좀 더 버티면서 38K 돌파 여부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나는 관망보다는 짧게라도 포지션을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진입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편 반대로 수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만 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수렴이 뚫리게 되면 돌파 매매로 포지션을 잡아야 될 텐데 사실 돌파 매매를 할 때 가장 교과서적인 대응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를 줄 때 분할로 천천히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리테스트를 안 주고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괜히 조바심 때문에 뒤늦게 추격 롱으로 따라가면 귀신같이 추세가 꺾이면서 바로 펜트하우스에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추세가 강하게 나오더라도 좀 진득하게 리테스트를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자리는 무조건 다시 오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게 대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상승 돌파가 나오더라도 42K까지 한 방에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원래 지독한 상승자라서 비트가 하루빨리 1억을 찍어줬으면 하는데 아시다시피 38K에서 40K 구간에 워낙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탈출하려는 물량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깨지더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리테스트 구간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하락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대 바로 밑에 34.4K 그리고 34K의 강력한 매물대가 버티고 있어서 여기를 한 번에 뚫고 32K까지 조정을 원웨이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32K는 절대로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라 근처에도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차트가 모든 사람들의 희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최대한 빨리 영상 올려서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이슈들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엊그제 창펑자오 그러니까 바이낸스 CEO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결국 사상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당시에 뉴스가 뜨면서 35.7K까지 비트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크립토판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비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창펑 씨가 재무부랑 합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벌금 금유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5조가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는데 근데 뭐 사실 창펑이 형한테 5조 정도면 어느 정도 출연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막 모든 걸 무너뜨릴 만큼의 데미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 합의에서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미국 재무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바이낸스의 장부 감독권을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SEC가 현물 ETF 승인을 계속 미뤄오던 명분이 거래소 측에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건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이고 진짜 속내는 현물 ETF 승인 전에 미국 거래소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승인을 미뤄왔던 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낸스의 각종 규제를 때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제 대외적인 명분도 해소가 됐고 따라서 현물 ETF 최종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도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요.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로 인해 코인베이스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결국 SEC는 가상화폐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JP모건도 보고서를 통해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합의 덕분에 바이낸스가 붕괴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남겼어요.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바이낸스에게는 정말 슬픈 소식이겠지만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했던 이슈를 해결해준 큰 호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좀 짜잘한 이슈로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크립토 예찬론자입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부터 아르헨티나 페소화 대신 달러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거라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난달에만 인플레이션이 140%가 넘는다는데 이 인플레이션 해소의 수단으로 가상화폐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아르헨티나가 제2의 엘살바도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장은 현물 ETF 외에는 거시경제 이슈에 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어떤 행보를 걷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박간을 이용해서 공지 하나만 하자면 제가 현재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상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상금을 좀 잘게 나눴는데 20등까지만 들어와도 50만 원 정도 상금을 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대회 현황을 보니까 10등부터는 거의 한 자릿수 수익률 그리고 20등 안에는 막 마이너스 수익률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엄청 낮은 편이니까 그냥 매매하시는 겸사겸사 참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회 링크는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글 보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